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황철곤입니다. 자, 어제 우리 23년도 국가직 7급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행정학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게 출제가 되어서 아마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 굉장히 당황스러움 속에서 아마 시험을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요 행정학 과목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전공 과목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보니까 9급 시험도 행정학의 난이도가 올라가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이제 7급은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앞으로도 이 기조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시험 보고 오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가 이 시험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이 시험 이후에 다음 달에 지방직 7급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 시험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기 이제 출제가 됐던 기출문제들을 또 정확하게 분석하고 어떤 문제들은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론을 잠깐만 총평을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우리 요 올해 치러진 국가직 7급 행정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는 누가 봐도 상인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어요. 이따가 통계치 말씀드리겠지만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가 원래 이제 보통의 시험이라면 많으면 2문제 정도, 또 많으면 3문제 정도 출제가 될 텐데 이번에는 25문제 중에 무려 6문제 정도가 상인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사실 이 문제, 상인 문제들 중에 한 3문제는 건들기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 3문제 정도는 아마 거의 찍는 수준의 그런 이제 풀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불이타적인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문제들도 이제 만만치는 않은 중에 해당되는 문제들도 9문제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하에 해당되는 문제들도 막 주는 문제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에 해당되는 문제들이나 중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낯익은 주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디서 다 봤던 신속한 주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신속한 주제들. 근데 이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주인 대리 이론이나 만종 모형이나 뭐 하향식 접근 방법 다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그런 주제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제들을 구성하는 선지들 대부분을 낯선 문장으로 구성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지만 행정학은 글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해요. 글을 가지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제 문장을 가져오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은 문장들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헤쳐나가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표면적인 기출선지의 암기보다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새로운 문장들을 붙여가지고 읽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새로운 문장들을 많이 읽고 해석해보는 연습들. 정답을 찾고 바로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각각의 문장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문장들을 연결해 보면서 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이번 시험에서도 많이 알려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난이도 하에 해당되는 문제들이나 중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맞춰내실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잘 해두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이제 행정학은 내가 봤던 문장이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지를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들 그리고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일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주제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행정학의 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범위가 없다라는 말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행정학은 학이기 때문에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없고 우리가 이번 문제들에서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제 뭐 조문들이나 그런 주제들이 나와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풀어내기가 이제 어려운 사실 이게 약간 정신만 차리고 보면은 분명히 어색한 문장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긴장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우수수 쏟아지게 되면 당황스러우시니까 아마 멘탈을 부여잡고 문제를 풀어내시기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80점 이상이면 굉장히 잘 본 점수다. 80점 이상이면 굉장히 잘 본 점수, 선방한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 70점대를 맞으셨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과목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보셨다면 충분히 합격선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요 시험이 어려우면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고 누가 이제 실수를 좀 덜 했느냐 우리가 이제 항상 빈출 주제들이나 꼭 맞춰줘야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잘 맞춰주시는 게 필요하겠고 그리고 나머지 뭐 중이나 상에 해당되는 문제들 중에 한 60, 70%를 맞춰내시려면요.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행정학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 독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가지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장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논리적으로 읽어보고 비교하면서 읽어보는 이런 식의 연습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한 달 뒤에 지방직 7급 시험도 있고요. 그렇게 준비를 좀 잘 해두셨으면 좋겠고, 내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도 행정학의 난이도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진 않으실 겁니다. 수험생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고요. 지금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합시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께 준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핵심 범위 위주로 기본 지식을 기반으로 비교와 논리 훈련을 하자. 이번 시험을 보신 분들 다시 한번 깨달으시겠지만 이게 범위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범위를 늘려봤자 어차피 그 범위 바깥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범위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문장을 논리적으로 읽어보는, 글을 논리적으로 읽어보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의 실력 발휘가 잘 되실 겁니다. 총평은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고 잠깐의 통계치 보여드린 다음에 각각의 문제들에서 출제 논점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 출제 영역은 항상 뭐 행정학은 골고루 출제되는데 이번에는 약간 독특하게 요 재무 파트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우리 재무 파트는 보통 뭐 25문제 정도라면 3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려 5문제나 출제되어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재무 파트가 5문제가 출제되어서 이것도 심리적인 난이도를 올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구두로 말씀드렸지만 난이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과 중에 해당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에 해당되는 문제들도 10문제이긴 하지만 만만치는 않았어요. 그냥 주는 문제가 거의 한 문제도 없었다시피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보는 주제들도 약간 비틀어서 물어보거나 전혀 다른 문장으로 읽어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거나 그랬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이해도를 바탕으로 얼마나 내가 이제 실수 없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잘 맞춰내고 추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추론하고 응용해서 조금 더 정답률을 올렸는가, 거기에서 고득점의 향방이 갈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출제 포인트 같은 경우 참고만 하시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글을 읽는 방식인데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을 비교하면서 정답을 찾아내는 것들, 그리고 A는 B이기 때문에 B가 C가 된다. 이런 식의 논리적인 흐름을 좀 파악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 8문제, 11문제, 그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 키워드 중심으로 출제가 되면 보통 쉽거든요. 우리가 키워드를 암기를 하고 들어가긴 하니까. 근데 이 키워드가 전혀 생소한 것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전반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웠던 시험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과거에 지나간 유산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시험을 준비하실 때 활용을 잘 해두셔야 되겠죠? 1번 문제부터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가볼게요. 1번 문제는 여러분들 자신 있어 하는 주인 대리인 이론인데 이 문제도 우리가 보통 요 주인 대리인 이론 하면 뭐 역선택하고 도덕적 해이 같은 것들 비교하는 것들 뭐 그 정도로 문제가 보통 1번 문제로 출제되는데 이 문제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글을 읽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시장 실패랑 정부 실패를 비교할 수 있는가 그 논점을 섞어가지고 문제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인 대리인 이론은 기본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가정을 하잖아요.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가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1번 선지의 경제적인 능률을 중시한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존재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인과 대리인 모두 다 사익을 추구하긴 하지만 정보는 누가 더 많다? 정보는 주인보다는 대리인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 같은 경우에 특히 이렇게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히 주인 같은 경우에는 인지적인 한계, 정보의 비대칭 같은 것들, 그래서 제약된 합리성을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리인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대리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내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정보 비대칭 때문에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요.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을 하다 보면 주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주인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역선택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대리인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면서 사기를 치는 행위 같은 것들 이런 식의 이제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글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주인과 이번 선지의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상충이라는 건 좋아요. 이것은 주인이 바라는 것 따로 대리인이 바라는 것 따로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잖아요. 정보 비대칭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것처럼
정보 비대칭에 따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라는 이제 시장 실패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지, 이번 선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X 비효율성은 정보 실패의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정보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이거 왜 발생하는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이 문장이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더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것은 정보가 독점이기 때문에 나태해지고 방만에 빠지게 되더라. 그러면서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 이것을 이제 X 비효율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정보의 독점이라는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정보 실패의 원인입니다. 주인 대리인 이론의 어떤 정보 비대칭 때문에 나타난다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정보 실패의 원인과 보통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인 대리인 이론을 비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이제 출제 논점을 잘 잡아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과, 예를 들면 이 문제가 단순하게 출제된다면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고 X 비효율성은 정보 실패의 원인이다. 두 가지를 이제 갈라낼 수 있는지를 보통 그렇게 1번 문제에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1번 문제부터 약간 이 시험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인 대리인 이론, 시장 실패랑 정보 실패 원인들, 그리고 X 비효율성의 정확한 개념 정의를 하실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이번 문제는 이건 뭐 단순한 문제이긴 한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정책평가의 유형은 우리가 공부를 다 하고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여기 뭐 1번 선지랑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들어가셔야 되죠. 일단 1번 선지에 나와 있는 평가성 사정이라는 것은 예비평가 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예비평가고, 사전평가를 평가성을 준비한다라고 해서 평가성 사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선지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뭐 주어 빼시고 집행이 종료된 후에 정책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 정책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가 뭐예요? 이게 바로 효과성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 종료된 후에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가 바로 총괄평가가 되는 것이죠. 이 4번 선지는 형성평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총괄평가에 대한 설명이고, 형성평가는 이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시점은 집행 도중에, 집행 과정 중에 하는 평가를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특히 이 형성평가는 이렇게 개념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책평가는 보통 우리가 집행 종료 후에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형성평가는 집행하는 도중에, 집행하는 도중에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조금 독특한 부분이고, 단독 그 선지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많이 강조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답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 선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읽는 연습들을 잘 해두셔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3번 선지 같은 건 처음 나온 선지란 말이에요. 어디에서도 보신 적이 없을 텐데, 그럴 때라도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겠구나, 그러면서 집행의 효율성, 능률성이나 효과성도 뭐 확보하기 위한 평가가 적절히 되겠구나, 뭐 특별히 태클을 걸 만한 부분이 없다라는 느낌을 이제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가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쭉 4가지 선지를 보셨을 때 가장 맞지 않는 선지를 잘 골라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선지에 우리 정책 영향평가라는 것, 영향평가라는 건 정책을 펼친 다음에 그 정책에 영향이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종의 사후적인 평가, 이렇게 사후 사전이라는 것들 좀 꼼꼼하게 점검을 잘 해두시면 좋겠고, 사후평가임에 동시에 효과성 평가로도 볼 수 있다. 효과성 평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달성했는가, 그런 거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정책평가도 기본적으로 정책 영향평가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평가할 수 있겠구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번이나 3번 선지 같은 약간 낯선 선지들을 섞어 놓으면서 이것도 심리적인 난이도를 조금 올리려고 했던 그런 취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문제 뭐 그렇게 사실은 정신을 처음에 똑바로 잘 차리시면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 시험보다는 뭔가 만만치 않은 1번하고 2번 문제이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3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3번 문제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강제배분법 열심히 공부를 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강제배분법의 개념 같은 것들이나 1번 선지의 역산식 평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제배분법이 역산식 평정을 불러오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는 거,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은 알고 들어가시니까 역산식 평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역산식 평정을 이제
그 야기하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관대화 경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관대화 경향을 억제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강제 배분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집중화 경향을 억제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강제 배분법이라는 것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단 1번 선지를 오답으로 잘 골라내시면 되는데,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문장인 3번 선지를 쭉 던져주면서 읽어볼 수 있는가, 독해할 수 있는가, 강제 배분법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3번 선지가 적절한 선지인지 판단할 수 있는가, 이게 요새 행정학의 이제 문제 출제 경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정학은 과거에 이제 지식형 시험에서 좀 탈피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좀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문장을 읽으면서 개념의 이해도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걸 쭉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선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강제 배분법 좀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강제 배분법은 강제로 배분해서 할당하는 평가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평가 방식이 아니라 상대 평가 방식이고, 상중하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이렇게 비율을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4번 선지 나오는 것처럼 등급별 할당 비율에 따라서 피평가자들을 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한쪽에 쏠리게 되는 경향들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대화 경향 다시 한번 보시면, 관대화 경향은 누구에게나 다 좋은 점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나눠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중화 경향은 중간 정도의 점수에 집중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어디 한쪽에 쏠리게 되는 오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나눠놓는 것인데, 역산식 평정은 뭐 결론은 알고 계시겠지만, 역산식 평정은 어떤 교수님이 이 학생이 너무 예뻐가지고 미리 상에다가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미리 상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거꾸로 점수를 부여를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역산식 평정이라고 하죠. 이 강제 배분법은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중되는 문제점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역산식 평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 선지도 우리가 잘 이해를 잘 해두셔야 되겠고요. 이것도 역산식 평정이라는 키워드만 알고 들어가셨으면 어쩌면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 뭐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역산식 평정이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3번 문제에서 잘 가져가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각각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장을 읽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이 추세가 4번 문제에도 지속이 돼요. 이 4번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이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우리가 정책 네트워크는 정책의 참여자 범위를 굉장히 넓혀주는 하위정부 모형이나 정책 공동체, 이슈 네트워크, 이런 모형들의 결합을 정책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세 가지 모형을 비교하거나 하위정부 모형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지식들을 갖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4번 선지를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좀 하겠다라는 그런 문제의 출제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3번 선지 가보시면 지식적인 부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 하위정부 모형은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죠. 여기 하위정부 모형을 세 가지로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그래서 이익집단, 의회, 그리고 주요 행정부처, 이게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지식적으로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고, 하위정부 모형은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형들 중에 가장 참여자가 적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참여자가 적다라는 폐쇄성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폐쇄성이라는 문제점이 되기도 하겠지만 어떤 장점으로 연결이 된다. 그만큼 안정성이 높아진다라는 장점으로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1번, 2번, 4번 선지를 합리적으로 읽어보시는 연습을 잘 해두셔야 돼요. 우리 요 정책 네트워크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참여자들을 포함하는 정책 어떤 그 결정 모형이나 집행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참여자가 존재한다. 이들이 그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물론 세부적인 모형에 따라 참여자의 범위나 어떤 참여자의 범위 같은 것들이 좀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참여자의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유연한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비공식적인 참여자도 존재하고 상호작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1번 선지의 흐름을 가지고 2번 선지를 읽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답을 잘 찾아내실 수 있게 되는데,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아주 행정학스러운 오답 선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뭐보다 뭐뭐라는 비교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네트워크의 경계를 한번 판단을 해봐라. 그래서 경계의 속성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봐라.
구조적인 틀에 따라 달라지는 상호 인지의 과정에 따라 경계가 달라지는가, 아니면 공식적인 기관들에 의해서 완전히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이 둘 중에 정책 네트워크의 성격하고 좀 더 연결되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판단을 잘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많은 참여자가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경계가 막 어그러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둘 중에 이렇게 부등호를 쳐두시는 게 정책 네트워크의 경계 속성에 더 알맞지 않을까. 이것은 시험장에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이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처음 나온 선지잖아요. 처음 나온 선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판단을 하라는 문제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책 네트워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모형에 따라서 참여자의 수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두신다면 이번 선지를 이제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가 4번 선지를 읽으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행정학은 정답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위정부 모형하고 정책 공동체 모형을 비교하는 문제들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둘은 기본적으로 누가 참여자가 더 많죠? 정책 공동체가 참여자가 더 많기는 해요. 하위정부 모형보다는. 그래서 이 하위정부 모형을 비판하면서 정책 공동체 모형이 참여자를 조금 더 늘리면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위정부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가 되기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문장이 나왔을 때 괜찮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이 드시려면 평소에 약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이해도를 바탕으로 그렇게 행정학의 개념들을 이해를 해두셔야 될 겁니다. 둘은 비교되면서 차이점이 있기도 하겠지만 항상 모형들은 또 공통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화된 정책 영역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 우리가 하위정부 모형은 딱 하나의 분야에서 3명의 플레이어가 결합해가지고 그렇게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정책 공동체 모형도 이슈 네트워크 모형하고 한번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경제적이나 전문적인 이익과 관련된 집단들이 조금 더 참여하게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을 수도 있겠다 찾아낸다면 그런 식의 이제 굉장히 행정학스러운 문장이 4번 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학은 글을 탄력적으로 읽어보시는 작업들을 많이 해두셔야 되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이 9급에 출제가 되게 되면 약간 어려운 난이도로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도 있게 되실 겁니다. 7급 수준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선지를 하나하나 떼서 보시 마시고 이걸 전체적으로 쭉 읽어봐야 이번에 느낌이 오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행정학의 문제는 글을 뚝 떼가지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선지들 간의 어떤 정보 교환이라든지 선지들의 주장을 강화해주는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문제 안에서 충분히 발견해내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문제부터 선지까지 쭉 읽어보시면서 오답 하나를 잘 골라내시는 거 행정학 준비하실 때는 그런 연습도 많이 해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5번 문제 요새 핫한 넛즈 이론이 다시 한번 출제가 되었고요. 작년에는 지방직 7급에 출제가 되었죠. 올해는 국가직 7급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거 항상 이제 강조를 드리는데 작년에는 넛즈 이론이 처음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넛즈 이론이라는 것이 부드러운 개입주의고 선택 설계를 하는 것이다. 이런 정확한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한번 소개해주면서 출제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측했던 것처럼 시장하고 비교하는 포인트로 출제가 되었어요. 우리 이 넛즈 이론이라는 것은 정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이라는 거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주제는 이제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잘 준비를 해두셔야 될 거예요. 9급도 마찬가지고요. 9급도 이제 넛즈 이론이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뭐 당장 내년에 안 나올지라도 조만간은 나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준비만 잘 해두시면 전혀 어려운 주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넛즈라는 것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항상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넛즈는 부드럽게 개입하는 것이라서 정부가 강제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대안을 이게 좋다라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시장의 자율에 맡겨놓는 건 또 아니죠. 시장의 자율에 맡겨놓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공공 관리론적인 시각처럼 우리가 사람을 완벽한 합리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 가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넛즈 이론에서는 사람들은 두고 봤더니 이제 직관적이고 습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더라. 그래서 완벽한 어떤 합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한적 합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너무 시장의 자율에만 맡겨놓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나오는 넛지라는 것은 선택 설계라는 거. 그래서 부드럽게만 개입을 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개입주의. 그래서 이 넛지라는 것은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키워드를 잘 갖고 가실 수 있으셔야 되고, 이것을 이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약간의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대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정부의 강제를 통해서 이제 가장 독점적인 정부 방식으로 한다면 이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내려먹이게 되겠죠. 이게 정부 강제 방식이고, 이걸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시장은 그러지 말고 세 가지 그냥 내버려둬라. 그러면 알아서 합리적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시장의 방식인데, 넛지는 둘 다 아니고, 넛지는 세 가지를 제시를 하긴 하지만 이 중에 하나에다가 불을 살짝만 켜두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불을 살짝만 켜두면 어쨌든 세 가지 대안을 주는 것이긴 하잖아요. 근데 불을 하나 살짝 켜두면 그 대안으로 어느 정도 유도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그러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적절하게 설계를 해주는,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넛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출제 포인트는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고, 이렇게도 비교를 잘 해두셔야 되고, 이렇게도 비교를 잘 해두셔야 되고, 세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해두셔도 되겠고요. 이번에 나온 포인트는 이 포인트로 이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자율과 관련된 신공공 관리론과 이것을 비판하면서 보완하는 넛지 이론을 적절하게 비교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 A부터 D까지 약간 그 수능처럼 좀 출제가 되기는 했어요. 대화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그리고 요 넛지 이론을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잘 비교했을 때 우리가 요 A 선지부터 한번 가보시면, 신공공관리론은 시장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요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고전적인 경제학보다 조금 더 뒤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인 경제학을 우리가 아담 스미스의 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본다면 그 이후부터 등장하는 어떤 그 경제학파를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경제학이 신공공관리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공공선택론도 신공공관리론의 대표적인 이론적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는 모두 다 신공공관리론에 연결을 시켜 놓으셔야 되고요. 넛지 이론은 우리 수업 시간에도 다뤘던 요 행동경제학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돼요. 행동경제학. 요거를 기억해내지 못하셨다라고 할지라도 공공선택론은 시장의 방식이니까 신공공관리론의 방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내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넛지 이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중심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행동을 좀 교정해주고자 하는 그런 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지들은 넛지 이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은 선지들이 되니까 우리가 한번 확인만 좀 해볼게요. 신공공관리론은 시장 중심이니까 효율성 중시하겠다. 고객 대응성 중시하겠다. 좋은데, 넛지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 내버려뒀더니 너무 잘못된 선택만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비교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잘 응축되어 있는 게 C번 선지가 되죠. 우리가 시장 중심의 신공공관리론은 완벽한 합리성인 경제적 합리성을 가정하는데 넛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자유롭게 맡겨놓게 되면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지 않게 되더라.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번 선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제 신공공관리론은 공무원이 이런 정치적인 기업가가 되기를 원한다. 시장 중심적인 느낌. 넛지 이론에서는 선택 설계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하는 부드러운 자유주의, 부드러운 개입주의 같은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넛지 이론을 이제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문제가 되고, 특히 어떻게 출제될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넛지 이론은 기존의 시장 방식하고 반드시 비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은 이론들은 기존의 시장 중심적인 행정개혁인 신공공관리론을 어느 정도 비판하면서 등장한다라는 그 흐름도 여기에서 확인을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넛지 이론 약간 시간 들여서 설명드렸고,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넛지 이론 좋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 립스키의 일선관료제 이론은 전형적으로 나오기는 했어요. 전형적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이제 뭐 4번 선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처음 나온 선지였기 때문에 심리적인 난이도가 어쩌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아닌 것을 잘 골라내시고 4번 선지 같은 것이 처음 나온 선지인데 독해 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절하게 읽고 그럴듯하다라는 느낌 잘 갖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 이런 식의 이제 접근 방법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좀 다르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내가 네 가지 선지를 다 알 수 없어요.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지식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읽고 판단해야 되는 선지도 있을 것 같다. 그러려면 문해력을 많이 올리셔야 되겠고, 문해력 올리시려면
글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글을 많이 읽어본다라는 것은 행정학 문제를 꼼꼼하게 잘 문장 중심으로 읽어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개념 위주로 준비를 잘 해두셔야 되고요. 이해도 위주로. 6번 문제 일선관료제 이론 요 선지를 가지고 우리가 순서대로 좀 살펴볼 건데 먼저 일선관료제 이론은 뭐부터 출발하죠? 2번 선지에 나와 있는 문제성 있는 업무 환경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문제성 있는 업무 환경부터. 우리가 일선 관료들은 4번 선지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정책을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가장 일선에 있는 관료들을 집행 관료들을 일선 관료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선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문제성 있는 업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혹시 바꿔낼 수도 있으니까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원이 부족하고요. 역할 기대도 모호하고 그리고 항상 위협과 도전 속에서 일을 하게 되더라. 이거 하나 바꿔낼 수 있는 포인트니까 정리 잘 해두시고 이런 문제성 있는 업무 환경 속에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일선 관료들은 뭐는 충분히 갖고 있다? 재량은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결합해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선 관료가 자기가 이제 어떻게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응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이런 문제성 있는 업무 환경 속에서 내가 그래도 충분한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응 방식 정도는 선택을 하면서 그래도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일선 관료들은 재량을 발휘해가지고 고정관념을 적극적으로 형성을 하게 되잖아요. 고정관념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면서 시민들을 단순하게 분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분류한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흑인과 백인은 단순하게 분류해가지고 흑인들의 민원은 조금 밀어두고 백인들은 빨리빨리 처리해주면서 이런 문제점 있는 어떤 업무 상황을 빨리빨리 타개해 나가려고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일선 관료제 이론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반 시민을 분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요. 고정관념을 통해서 모든 계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일선 관료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 구조를 1번, 2번, 3번을 가지고 쭉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문장을 쭉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에 그러면서도 일선 관료에 대한 개념도 새로운 문장으로 한번 독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리스키의 일선 관료제 이론도 이 정도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볼게요. 굉장히 잘 출제된 문제고 이 문장들을 가지고 조금 신경 써가지고 출제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행정학적인 문제죠. 굉장히 행정학적인 문제고 우리가 이 집권화랑 분권화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가? 이거 뭐 많이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집권화는 한 명이 결정하는 것이고요. 위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결정해서 내려먹이는 것이고 분권화는 권한의 위임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선지에서 상황을 주고 있어요. 각각의 선지에서 새로운 상황들을 주었을 때 둘 중에 어떤 것을 연결하는 게 상대적으로 맞는 것인가 현장에서 판단하셔야 되는 그런 사실 이런 거 상황 판단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직 7급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 1차 시험, 피셋 시험 보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7급 수준에서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피셋이라는 것들에도 많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과목들에도 넘어올 거예요. 지금 슬슬 넘어오고 있는 추세여서 기존처럼 이제 단순 암기형보다는 조금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들을 한번 묶어보자면 1번에는 뭐 조직의 규모가 작고 신설 조직인 상황에서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유리한가 그리고 두 번째도 전문적 기술의 활용 가능성 향상이나 경비 절감을 위해서는 집권화가 필요하냐 분권화가 필요하냐 그리고 탄력적인 업무 수행은 둘 중에 뭐가 더 유리하냐 그리고 행정기능의 중복과 혼란을 회피할 수 있고 분열을 억제하는 것은 분권화냐 집권화냐 이렇게 상대적으로 현장에서 판단하셔야 되는 것들 그래서 4번 선지만 한번 보시면 이렇게 행정기능의 중복이나 혼란을 회피할 수 있고 분열을 억제하려면 나누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나 특정 계층이 이제 딱 권한을 잡고 내려먹이는 방식으로 이런 혼란을 수습을 할 수 있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권화라기보다는 집권화가 더 잘 기능할 수 있는 상황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선지들도 비슷해요. 조직의 규모가 작거나 신설 조직이면 나눌 게 없잖아요. 이럴 때는 집권적으로 먼저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선지의 전문적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나 특히 이 경비 절감 같은 것들 이 경비 절감을 잘 보시면 좋은데 이 경비 절감 같은 것들은 특히 이제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권화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력적 업무 수행은 당연히 집권화가 아니라 분권화가 되겠죠. 이렇게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들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행정학스러운 그런 출제 주제였고요. 이 두 가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가
거기에다가 상황을 줬을 때 상황에 매칭을 좀 시킬 수 있는가 이런 식의 훈련들도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 가봅시다. 자, 이 8번 문제 어려웠던 문제고요.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만족 모형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만족 모형 열심히 공부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뭐 선지들이 다 새로 출제된 선지는 아니지만 니은 선지랑 디귿 선지 같은 경우에 처음 나온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니은과 디귿이 만족 모형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굉장히 독해스러운 그런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기본부터 잘 출발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이 만족 모형이라는 것은 무슨 모형이죠? 만족 모형이라는 것은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대안을 다 보지 않고요. 현실적으로 몇 개의 대안만을 탐색한 다음에 만족스러우면 의사결정을 끝내는 방식. 이런 것들을 만족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라서 굉장히 현실적인 모형이다. 이 현실적인 모형이라는 것만 잘 잡고 가시면 어느 정도 이제 문제 해결이 되실 것이고 이것하고 항상 무엇을 비교해 두셔야 되겠어요? 합리 모형을 잘 비교를 해 두셔야 됩니다. 합리 모형은 이상적인 모형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약간 이상적인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이제 합리 모형적인 선지가 나오면 제거해 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겁니다. 여기 뭐 합리 모형스러운 선지가 나와 있다라기보다는 합리 모형하고 적절하게 비교하면서 이것은 합리 모형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만족 모형은 잘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적인 논리 구조도 기억과 리을 선지에서 여러분들이 발견을 먼저 좀 해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기억선지 한번 가보시면 기억선지는 사실 풀어내셨어야 되는 선지고 우리가 이제 책임의식 회피나 보수적 사고가 지배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무슨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현실적인 상황을 뜻해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혁신을 이끄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만족 모형은 너무 현실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넘어가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혁신하고 비교를 먼저 좀 해두시면 되는데 이 혁신을 이끄는데 그렇다면 장점이 있는 것은 이상적인 합리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설명은 만족 모형에 대한 설명이 맞고 혁신을 이끌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합리 모형에 대한 설명이 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족 모형에 대한 비판은 합리 모형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구성이 되겠구나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리을 선지 한번 가보시면 여기 일반적이고 가벼운 의사결정하고 중대한 의사결정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 모형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모형이니까 둘 중에 어디에 조금 더 어울리겠어요? 일반적이고 가벼운 의사결정. 여기가 이제 현실적인 모형인 만족 모형류에 이제 해당되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중대한 의사결정은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보는 이상적인 모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만족 모형이라는 것은 여기는 적용이 어렵고 여기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문제점이 이제 잘 서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고 리을 선지는 만족 모형을 합리 모형과 비교하면서 비판의 지점을 잡고 있는 이런 식의 이제 선지들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이제 옳은 선지가 되고 그리고 이 니은하고 디귿 선지 해석해 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니은 선지 한번 가보시면 우리 만족 모형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마다 만족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그 기재 수준을 지나치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건 합리 모형적인 성격이 더 강한 거예요. 니은 선지 보시면 기대 수준을 정확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거. 우리 만족 모형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부족해야 되는 것이고 추상적이라는 문제점이 더 적절합니다. 만족에 대한 기대 수준이 지나치게 명확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 그것은 또 적절한 문제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디귿 선지 한번 가보시면 조직 내 상하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권력적 측면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래요. 우리 사실 살아가다 보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 먹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측면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권력적 측면의 의사결정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현실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일종의 특징 내지는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억부터 리을까지의 선지들을 쭉 보실 때 어떤 느낌을 잘 가지셔야 되겠냐면 만족 모형을 이해를 잘 해봐야 되겠구나. 현실적인 모형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문장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데 이런 식의 문장은 현실적이니까 괜찮고 이런 식의 문장은 조금 현실과는 거리가 멀거나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시는 연습들 좀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들을 맞춰내실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훈련 방법이 되니까 제가 항상 글을 읽을 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문장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여러분들이 문장을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9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 문제도 이제 약간의 불이타 주제이긴 합니다. 약간의 불이타 주제이긴 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미래 예측 방법으로 델파이니, 정책 델파이니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하는데 이 연장적 예측 기법 단독 문제는 처음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약간의 불이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 연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비교 관점을 잘 활용하시면 정답은 2번 선지로 골라내실 수는 있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추세 연장 기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측하는 기법이죠? 연장하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기법이잖아요. 연장이라는 것은 투사적인 기법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런 식의 이제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추세 연장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추세 연장 기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주관적 기법도 마찬가지고 객관적 기법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세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지예요. 세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연장적 기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관적 기법이고요. 델파이나 정책 델파이처럼 전문가들의 일반인들의 또는 브레인스토밍처럼 일반인들의 의견을 받는 방법. 주관적 방법도 있고 객관적인 어떤 그 수치나 객관적인 모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한다는 걸 먼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잘 해두셔야 이런 문제도 풀어내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읽어보는 선지들이에요. 읽어보는 선지들. 우리가 추세 연장이라는 개념을 어렴풋하게만 알고 계시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미래 상황 상태를 예측하는 방법이고 3번 선지 가보시면 이걸 예측을 잘 하려면 이게 지속적이어야 된다. 규칙적이어야 된다. 자료가 신뢰적이고 타당적이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4번 선지에 여기 시계열 자료라는 것이 무슨 자료가 되겠어요?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세를 보려면 시계열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예측할 수 있다. 사실 1번, 2번, 4번 선지, 1번, 3번,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추세 연장에 대한 개념을 이리저리 설명해주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1, 3, 4를 쭉 연결해 보시면 적절한 결의, 같은 결의 문장이다. 이게 이제 파악이 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지식을 잘 활용하시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다. 이 중에 이동평균법이나 지수평활법 처음 보셨을 테니까 이거 말고 교차 영향 행렬이라는 거 이거는 눈에 좀 익숙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차 영향 분석이라는 거 배우잖아요. 그것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교차 영향 분석에서 활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교차 영향 행렬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차 영향에서 요거 주관적 기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이번 선지를 골라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추세 연장은 주관적이나 객관적인 방법이 아니라 연장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뭐 이동평균법이나 지수평활법 다시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은 특정 모형에다가 숫자를 넣어보는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우리가 요 추세 연장 그러니까 연장적이고 투사적인 방법을 이제 출제를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구성될 것이다라는 거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주관도 마찬가지고 객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기법들이 이제 카테고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고 있는 논점은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이제 출제 논점을 갖고 있지만 1번, 3번, 4번의 선지들을 읽어낼 수 있는가 그러면서 약간 새로운 주제를 주면서 난이도를 좀 높여놨던 그런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세 연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번 문제도 까다로웠지만 10번 문제 딱 봤을 때 아마 시험장에서 숨이 턱 막히셨을 게 우리가 리더십과 팔로워십 열심히 공부를 하고 들어갑니다만 기억 선지에 나오는 켈리라는 학자나 리을 선지에 나오는 뭐 오하이오 주립대의 연구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보고 들어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리을 선지에 나와 있는 오하이오 주립대 리더십 연구가 행태주의에 포함된다라는 카테고리 정도는 뭐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 선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지식이 없다면 풀 수가 없어요. 리을 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억하고 리을 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이제 니은하고 디귿에서 승부를 보셔야 돼요. 이 니은하고 디귿은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주장들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니은하고 디귿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식의 구성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니은 선지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니은 선지의 블레이크와 머튼의 우리 관리 격자 모형은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고 행태론의 이제 하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요 블레이크와 머튼은 가장 중요한 리더십 유형은 하나는 외워두셔야 된다. 그게 바로 단합형이잖아요. 단합형 내지는 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을 최선의 관리 방식으로 제안하였다. 이 결론은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거는 체크를 잘 해내셔야 되고, 그리고 디귿 선지에서 우리 피들러 하면은 상황론자로서 상황 요인 세 가지 피리직과 요거 이제 외워둘 수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이 두 문자만 외워두시면 안 되고 두 문자가 각각 어떤 용어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 그리고 직위 권력, 그 다음에 원래 과업 구조란 말이에요. 과업 구조인데 여기는 직무 구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과업이 직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어를 번역할 때 어떤 사람은 과업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직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제 행정학은 뭐 싫어하시겠지만 어떤 용어를 번역할 때 사람에 따라 약간은 달라질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완전히 다른 용어로 이제 교체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과업과 직무라는 두 가지가 같은 것이다라는 것까지 여기서 체크를 잘 해두시면 되겠죠. 이러면 니은하고 디귿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잘 골라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과 리을은 참고 삼아만 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제 해결하시고 넘어가시라. 좀 이제 시험장에서 용감하게 이렇게 판단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고 대담하게 이런 문제들은 풀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글 읽는 연습이나 아니면 이제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공부했는데 이런 식의 속성이 있었을까라는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바로 매칭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은 비교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행정학에 많이 나오는 기법이고 둘을 적절하게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의 비교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내려가시면서 납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번하고 2번 선지, 3번 선지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뭐 1번 선지에 우리 예산안은 정부만 제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률안은 정부도 제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2번 선지 가장 중요한 선지 중에 하나고, 우리가 법률안은 국회가 수정할 수 있지만 예산안은 동의 없이는 증액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도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효력을 받는다라는 것도 다 좋은데, 우리가 보통 법률안보다는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가니까 예산안 중심으로 보시면, 우리가 대통령은 요 4번 선지는 첫 번째 문장은 기출된 문장이니까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제 예산안을 내잖아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 이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 심의 의결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이런 내용 배우지도 않았고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가지고 제출하면 우리 이거 헌법조문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국회는 30일 전까지 예산을 의결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죠. 이것도 전형적인 행정학의 구성 방식이고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을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적절하게 판단해내시는 것들, 이런 식의 이제 훈련도 앞으로 많이 해두셔야 될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예요. 전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약간 성격이 비슷한 두 가지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가, 그렇게 점검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달아 이제 12번 문제 한번 가보시면 처음 보는 주제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런 처음 보는 주제는 사실요, 읽어보면 정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 PR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시겠죠? 우리가 행정 PR을 단독 주제로 뭐 공부하고 들어가진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 PR이라는 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행정 PR이라는 것은 뭔가 알려주는 행위다라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글을 쭉 읽어보시면요. 그리고 우리 PR한다라는 것은 결국 홍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홍보한다라는 얘기고 국민들을 설득한다라는 얘기. 행정 PR에 대한 명확한 독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가? 일반 선지 보시면 행정민주화의 요청에 따라서 PR 많이 해줘야 되겠고, 이렇게 이제 잘못된 정보를 투입하면은 객관성에 반하는 것이다. 뭐 괜찮은 문장이고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어쩌면은 홍보가 이렇게 국민들을 계몽하는 그리고 교육적인 성격을 갖기도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각각의 주장이나 근거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매칭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의 알 권리부터 출발을 한다면요. 국민의 알 권리부터 출발을 한다면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정부의 도덕적이고 법적인 의무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일방적이고 명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국민들의 알 권리부터 출발하는 것이니까요. 국민들을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이고 명령적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하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글을 읽는 연습들을 해두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 보는 주제라고 할지라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들은 범위를 넓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는 것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이번 시험에 또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는 굉장히 지역적인 조문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인데, 우리 지역적인 조문들은 합리적으로 좀 읽어내시는 연습들 잘 해두시고, 아예 이제 해석이 안 되는 조문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잘 쳐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문들 위주로 판단을 잘 해두시면 되겠죠. 우리 13번 문제는 여러 법들이 좀 섞여 있는데, 뭐 1번, 2번, 4번 선지는 국가공무원법이고, 3번 선지는 요새 많이 핫한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되어 있는 조문을 좀 섞어 놓았습니다. 1번 선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옳은 것이니까 1번 선지 잘 골라내셔야 됩니다. 요거 청렴의 의무잖아요. 청렴의 의무와 관련해서 부하 직원과 상사 간에도 청렴의 의무가 적용된다.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도 안 된다.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지 간에 이 조건이 정확하게 적혀져 있는지, 이것은 뭐 몇 차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아리까리할지라도 1번 선지는 명확하게 골라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선지 소거를 좀 해둘 수 있는 게 2번하고 4번 선지잖아요. 2번 선지 가보시면 이것은 파면하고 해임을 비교하는 명확한 출제 논점을 갖고 있는 것이고, 5년은 좋은데 연금급여에 불이익이 없는 것은 해임에 해당됩니다. 파면은 2분의 1이 깎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4번 선지 내려가 보시면 감봉은 경징계 좋고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하는 것인데, 이렇게 정직을 하지는 않아요. 요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렇게 종사하지 못한다라는 건 감봉에 해당되는 설명이 아니고 중징계 중에 하나인 정직에 해당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4번 선지는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요. 3번 선지 같은 건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우실 거예요. 이것은 아주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도 지역적인 조문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실 수는 없는 조문이니까 이런 선지는 제껴내시고 나머지 선지들에서 정답을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3번 선지는 그냥 구두로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이제 물론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어떠한 경우라도라는 말은 없어요. 어떠한 경우라도가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는 제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예외를 풀어놓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번 선지는 그렇게 한번 이해해 두시고 가시면 되고, 그래도 한번 기출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좀 신경 쓰셔야 되는 조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를 실제로 푸실 때는 사실 요것보다는 1, 2, 4번 선지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으셔야 되겠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 좋고요. 14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이 14번 문제도 선지들이 좀 어려운 선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2번하고 3번 선지 같은 것들은 이렇게 이제 처음 나오는 선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이것도 명확한 오답이 있죠? 그게 바로 4번 선지가 됩니다. 자, 우리 4번 선지의 단체 위임 사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요거 뭐랑 비교하셔야 되겠다? 이거 기관 위임 사무하고 비교를 잘 해두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기관 위임 사무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지방의회가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고 조례도 제정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 단체 위임 사무는 자치 사무 거의 비슷하게 된 것이니까 지방의회 관여가 충분히 가능하다. 조례 제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4번 선지는 빈출되는 표현이니까 이거는 정답으로 골라내실 수는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을 한번 좀 가볼 건데, 요 1번 선지는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가 라이트의 정부 간 관계 모형, 연방주 지방정부 간에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라는 거, 포함하는 형태도 있고 독립적인 관계도 있고 상호 의존하는 관계도 있을 거예요. 뭐 그건 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고, 요 2번 선지가 행정학에는 처음 나왔어요. 2번 선지의 엘코크의 모형은 7급 지방자치론의 주제입니다. 7급 지방자치론의 주제라서 지방자치론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테지만 지방자치론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는 모형일 거예요. 여기까지 범위 넓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7급 행정학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론의 논점이 넘어오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는 보시면 되겠고, 이번 선지 엘코크의 모형 중에 요 대리인 모형이라는 게 가장 자율성이 이제 제약되는 모형이거든요. 자율성이 제약되는 모형이고, 대리인 모형도 있지만 차근차근 보시면 대리인 모형보다 조금 더 자율성이 올라가는 것이 지배인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지배인 모형이 있고,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 동반자 모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방자치론에서는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선지로 한번 출제가 된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번 선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가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은 보통 조례로 제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조례로 제정이 될 텐데, 이 조례는 어떤 범위 안에서 제정이 되어야 되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법에서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다면 둘의 제약을 모두 다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침익적인 조례라면 반드시 또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도 선지들이 좀 어려운 선지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4번 선지는 정답으로 잘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이 15번 문제도 처음 보셨을 때는 지식적인 부분을 물어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당황하실 수는 있는데, 잠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배웠던 것들 위주로 잘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지 않은 재정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꼼꼼하게 배우지는 않는 주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여기 총액계상제도라는 거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국가재정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총사업비 관리제도, 국가재정 운용계획 같은 것들 다 이제 국가재정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런 주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재정준칙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풀어내시는 게 가장 적합하고, 이 재정준칙이라는 것은 지금 규정하기 위해서 논의 중이에요. 규정하기 위해서 논의 중이다. 이 15번 문제는 약간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7급 수험생분들은 그래도 시사적인 부분에 약간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이 15번의 또 출제 의도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정준칙은 작년에도 시험에 출제가 되기는 했었죠. 지금 재정준칙이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준칙은 이 기준에 따라서만 어떤 국가 재정을 운용해야 된다는 건전성과 관련된 규칙이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국가재정법에 없다 보니까 너무 정부가 예산을 방만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정을 좀 준비 중에 있는데, 규정을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 논의 중이고 규정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사적인 부분들도 조금 관심이 있는 것인가도 7급에서 조금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뭐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준비를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이 수준에선 한번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있을 지방직 7급 시험도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고 들어가시면 좋겠다. 이따가 보게 되는 그 상생제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의 그런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으니까 이따가 또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쉬운 주제이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는 당황하실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하향과 상향을 비교하는 가장 전형적인 논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집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보통의 시험 문제라면 하향식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될 텐데, 여기서는 한 번 더 꼬아놓으면서 문장을 읽어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정책 집행은 하향과 상향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봤을 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위가 정책 집행이라고 보는 거, 이것은 내려먹이는 방식인 하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하향의 설명이 아닌 상향을 골라낼 수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하향식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러면 정답을 한 5초 안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더 독해 능력을 체크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결정되어 있고 그것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을 하향식 논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타당한 인과이론의 바탕을 두어야 된다. 그래야 정확하게 집행이 그대로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규범적 처방이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의무로 연결된다라는 거. 명확한 법령도 필요하고 구체적인 정책 집행이 있어야 그대로 집행이 되겠죠. 그리고 4번 선지, 3번 선지하고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4번 선지 먼저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하향식 논자들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이 현장에는 집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책 행위자들의 반대하는 입장이나 전략적 행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파악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현장에서 파악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은 파악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4번 선지 같은 것도 이런 문장은 처음 나왔을 거예요. 처음 나왔을 텐데, 요게 하향식 논자들이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향식 론자들이 가져갈 수 없는 단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읽어내시는 연습들을 많이 해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3번 선지는 이미 기출된 선지 똑같아요. 이것은 상향식 론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잖아요. 상향식 론자들의 주장이고 왜냐면 우리가 여기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도 분석을 하려면 어디에 집중을 해줘야 되냐면 위에 목표를 결정할 때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 분석을 할 수는 없겠죠. 이것은 실제 집행을 하는 현장에서만 가능한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집중하는 방식은 상향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 선지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하향식 론자들의 어떤 그 비판으로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향과 상향을 비교하는 가장 기본적인 논점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 방식들을 이렇게 이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은 문장을 읽어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17번 문제부터 25번 문제까지 쭉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연달아 출제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마지막에 정신 못 차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7번 문제부터 25번 문제까지 이 문제들 중에 사실 초지엽적인 문제가 3문제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건들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든 정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17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이 17번 문제 상임 문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 나오는 기억부터 리을까지 우리가 전혀 보고 들어가진 않거나 출제 논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것들을 다 섞어놨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틀려도 괜찮기는 해요. 틀려도 괜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좀 정답을 찾아내보자. 기억선지에 여기 직장협의회 주제 엄청 오랜만에 나왔는데 7급에서만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요 직장협의회가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저도 뭐 수업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은 드리고 패스프레소 교재에도 수록을 해놨는데 이 직장협의회라는 거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될 수 있다라는 거 그 패스프레소 교재에도 적혀 있기는 할 거예요. 그 지식을 알고 있었으면 풀 수 있는 선지가 됩니다. 이 기억 선지는 지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수의 협의회 설립은 불가능하다.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 설립만 가능하다. 이거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기억 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의회, 직장 협의회도 그 노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7급에서도 이미 직장 협의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위 안에는 집어넣어 놓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휴직이라든지 그리고 리을의 15 임용 기간 중에 직권 면직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디귿 선지를 가지고 승부를 보셔야 돼요. 자, 우리 공무원의 소청심사 제도와 관련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 기속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기속력이 있는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처분청과 소청인 모두를 기속한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가 현장에서 판단을 해내셔야 됩니다. 이것은 처음 출제된 논점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기속력을 갖고 있다는 건 누구를 기속한다라는 거예요? 처분청을 기속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통일부에서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했는데 그 징계를 바꾸는 결정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했다면 그것은 누구를 기속하는 거예요? 통일부라는 기관을 기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분청을 기속을 하게 되는 것인데 소청인을 기속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만약에 소청인이 여전히 그 의의를 품는다면 이의를 품는다면 모두 가능하겠어요. 추후에 행정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소청인마저 기속이 되어버린다면 소청인이 반드시 그걸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추가적인 구제 절차가 있다는 것은 소청인은 전혀 기속하지 않는 것이다. 처분청만 기속한다는 거 그렇게 이제 확인을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기억과 디귿을 가지고 승부를 좀 보셔야 되는 문제여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풀어내시는 게 가장 명확한 출제 그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니은 선지는 휴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기는 한데 이것도 이제 어쩌면 함정을 파놨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면 또 이리저리 헷갈릴 수 있는 선지이기는 해요. 참고 삼아 보시면 휴직이라는 것은 뭐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어떤 직무 담임을. 그러면서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면은 직권 휴직이 되는 것이고 원해가지고 이제 휴직을 명하게 되면 청원 휴직이 된다. 이렇게 사실은 이 용어들이 적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리을 선지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15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아직 이제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 15 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은 만약에 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면은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다라는 조문이 국가공무원법에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리을 선지는 참고하시고 기억하고 디귿 선지 이 두 가지는 출제 포인트를 지금은 잘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였고 틀려도 뭐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이 문제도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지식과 그리고 다양한 어떤 행정학 문제를 풀어보면서 느껴지는 그런 이제 흐름이나 감각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셔야 되는 문제고 이것도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17번 문제보다는 정답을 좀 찾아내셨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국가 채무라는 것은 국가가 빚을 지는 거잖아요. 요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구급 기출된 선지이니까 요 2번 선지는 판단을 해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급에서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틀린 선지로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발행하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에는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구급 기출 문제를 가지고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껴내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4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지식으로 중앙정부가 발행하면 국채, 지방정부가 발행하면 지방채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 1번하고 3번 선지 중에 오답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오답을 골라내셔야 되는데 3번 선지는 뭐 모르면 모르는 것이니까 3번 선지보다는 1번 선지로 좀 올라가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행정학의 법조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죠. 우리가 물론 뭐 이 표현이 아주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엇을 하셔야 된다? 의심을 하셔야 돼요. 모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 법률은 기본적으로 원칙도 있지만 예외도 있다라는 거예요. 원칙도 있고 예외도 있다. 그래서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저런 선지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오답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가 발행한 채권을 포함하는데 기금이 발행한 채권은 모두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의 이제 단정적인 선지들이나 가능성을 제한해버리는 선지들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국가의 회계라는 것은 일반 회계랑 특별 회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발행한 채권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국가 재정의 3요소 중에 하나인 기금이 발행한 채권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뭐 법령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법령을 찾아보기 전에 어떤 추측을 좀 해두실 수 있으셔야 되냐면 어쩌면 일부의 기금은 제외될 수는 있겠구나. 일부의 기금은 제외될 수는 있겠구나. 하지만 모든 기금이 제외된다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위험하고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고민하시면서 오답 선지를 많이 분석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행정학의 법조문은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들은 들어가면 좀 위험하다라는 것도 준비를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표현이 틀린 것이고 일부의 기금은 제외가 돼요. 일부의 기금이 발행한 채권은 제외가 되지만 대체적으로 기금이 발행한 채권도 당연히 국가채무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국가재정의 3요소니까요.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시면서 준비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3번 선지는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국가채무는 크게 금융성 채무랑 그리고 적자성 채무로 구분이 된대요. 처음 나오는 선지고 이런 지식도 처음 나왔습니다. 금융성 채무라는 것은 정부가 갚을 수 있는 채무를 뜻해요. 정부가 갚을 수 있는 채무. 그러니까 정부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채무를 금융성 채무라고 하는 것이고 적자성 채무는 정부가 갚을 수 없는 채무입니다. 정부가 상환할 수 없는 채무라서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상환하는 채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상환하는 채무를 적자성 채무라고 한다. 정부가 상환할 수 있으면 금융성 채무고 정부가 상환하지 못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여서 돈을 갚아야 된다면 적자성 채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잘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이 1번 선지에 해당되는 조문을 국가재정법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 조문은 다시 나오지 않아요. 실제 시험에 이제 다른 조문이 나왔을 때 어디 구석에 있는 조문이 나왔을 때 그 조문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 문제를 좀 많이 틀리셨던데 이 문제는 맞춰내셨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백지신탁제도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위치 잘 잡아두셔야 되고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어떤 취지에서 정확하게 운영이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지엽적인 선지인 1번 선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참고 삼아만 보시면 되고 2번 선지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던데 우리나라의 백지신탁제도는 주식백지신탁제도이고요. 이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어디 들어가 있죠? 이거 공직자윤리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백지신탁제도가 없어요. 우리가 백지신탁제도가 있으면 공부를 했을 거예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이해관계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을 때 신고하고 회피하는 그 회피 신청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백지신탁제도나 또는 뭐 재산등록제도나 재산공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윤리법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선지는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이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관련된 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에 들어가 있다는 거, 행안부가 아니라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고, 이걸 가지고 이제 4번 선지를 쭉 읽어보시면 좋은데, 우리 요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정확하게 주식을 어떻게 하는 거죠? 공직자가 갖고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팔아버리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매각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은 제3의 기관에 맡겨놓고 굴리게 만드는 거예요. 매각하거나 신탁하는 방식이라고 보셔야지, 이렇게 해당 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이해충돌이 없는 주식으로 변경하는 이런 제도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백지신탁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식의 출제가 처음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바로 정답을 골라내시기는 못하셨겠지만, 이 문제에 집중하셔야 되겠죠. 이 문제에 집중하시면서 쭉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내시는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처음 보는 논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이제 인지를 가지고 평소에 그런 훈련을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가볼게요. 이 20번 문제는 초지역적인 문제,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들은 풀기가 좀 어려운 게, 우리가 물론 여기에서 두 가지 선지 정도는 제껴낼 수 있지만 나머지 두 가지의 오답 포인트가 너무 지역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는 틀려도 뭐 그렇게 상관은 없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런 문제들에 너무 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모르면 또 모르는 대로 이제 넘어가는 전체적인 훈련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지식적으로 갖고 들어가셔야 되는 선지로 항상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2번하고 4번 선지가 됩니다. 우리 재산 등록과 관련해서 예외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직계비속이 포함되긴 하지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은 출가 외인으로 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는 제가 뭐 수업 시간에 강조해드리는 내용이니까 갖고 들어가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4번에 재산 등록 의무자 중에 학장이 포함된다라는 것도 이미 기출이 된 바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재산의 등록은 4급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 높은 사람들이라면 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산의 등록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번하고 4번 선지는 제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번하고 3번 선지를 가지고 고민을 해두셔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뭐 3개월이라는 표현이라든지 3개월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 액면가라는 표현, 여기에서 이제 오답을 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판단하기는 현장에서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둘 다 굉장히 지역적인 조문입니다. 굉장히 지역적인 조문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우리가 이 등록 의무자가 된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요 1번 선지 한번 가보시면, 내가 등록해야 될 재산이 뭐 공채나 국채나 회사채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액면가랑 발행가를 이제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포인트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액면가랑 발행가는 좀 달라요. 주식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액면가는 처음에 이제 상장할 때 처음에 결정되는 주식의 초창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실제로 발행할 때는 그것보다는 성장 가치가 포함되니까 발행가가 조금 높아지게 됩니다. 둘 중에 액면가로 등록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지역적인 논점이다. 굉장히 지역적인 논점이고 어디에서도 보여진 적은 없으니까 이 20번 문제는 풀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틀리셔도 되니까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정도로 공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21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이 21번 문제는 사실 지방자치론 문제죠. 7급 지방자치론 문제고, 지방자치론 하신 분들은 깔끔하게 풀어내셨을 것 같고, 왜냐하면 1번, 2번, 4번 선지 행정학 수준에서는 굉장히 지역적인 선지지만 지방자치론에서는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조문들이 되니까요. 뭐 괜찮은데, 여기에서는 여기 사회에 꽂히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난이도 하로 해놓은 것이 요 사회가 너무 많다라는 감은 좀 가져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방의회 매년 2번 정례회를 해요. 정례회 2번이라는 것도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니까 지식으로 좀 갖고 가실 수 있으셔야 되고, 우리가 요 정례회 개최하게 되면은 의원들도 힘들고 공무원들도 힘들어요. 4번이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를 한 번 하는 것이고, 물론 매달 임시회를 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본회의나 정례회 같은 경우는 아주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할 수는 없어요.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2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식은 갖고 들어가실 수는 있으셔야 되겠다. 알고는 계실 수 있으셔야 되겠다. 나머지는 잘 모를지라도 이걸 가지고 정답을 골라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괜찮아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2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 문제도 아주 지엽적인 문제이긴 해요. 이거는 초지엽까지는 아니지만 지엽적인 문제고, 이 문제도 행정학적 감각이 좀 필요합니다. 행정학적 감각이. 그래서 각각의 선지들을 쭉 읽어보시면서 예를 들면 1번하고 2번 선지는 가볍게 읽어보시고 3번하고 4번 선지가 굉장히 구체적인 조문인데 각각의 조문들이 합리적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출제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번 선지의 재정 투명성 공개하는 거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국제기구가 어떤 주장을 했다, 국제기구가 뭘 제시했다, 이런 것들은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보고 넘어가시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3번하고 4번에 이제 잘 가져가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눈에 걸리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3번 선지를 꼼꼼하게 보시면요. 여기 뭐 재정 통계를 매년 1회 이상 투명하게 공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대요. 투명하게 공표하게. 이제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걸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공공 부분을 제외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공공 부분을 제외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일반 정보라는 표현에 대한 개념도 좀 갖고 가시면 좋은데, 일반 정보라는 것은 가장 공식적인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범위예요. 여기 나와 있는 공공 부분은 무슨 공사, 무슨 공단과 같이 공식적인 정부 조직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같은 것들을 공공부문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비영리 어떤 그 조직 같은 것들, 비영리 기관 같은 것들,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민들에게 공표하려면은 다 포함을 해서 공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을 잘 해두시면 좋은데, 일반 정부에는 공공 부분이 포함된다. 그리고 공공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시면서 모를지라도 3번을 정답으로 골라내시면 좋겠다. 이런 식의 연습들 많이 해두셔야 되고, 당장은 정답을 골라내실지 모를지라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적어도 문제들의 정답률을 충분히 올릴 수 있게 되거든요. 행정학의 조문들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고 들어가실 수는 없기 때문에 3번 선지의 조문 굉장히 지엽적인 조문이고 4번도 굉장히 지엽적인 조문입니다. 이 조문들은 다시는 안 나와요. 다시는 안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법령의 조문을 출제할 때 어떤 것을 체크하는지를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죠. 이 법령이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단정적인 표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두 포함한다든지 이렇게 모두 제외한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들은 법과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공무원이 사실 가져야 되는 감각이라고 보시면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춰가지고 준비를 잘 해두자. 조문의 범위를 넓히지 말고 주요 조문 위주로 핵심적으로 조문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리고 문제들을 풀어내면서 그 부분에 어떤 것들을 바꿔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2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23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상임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도 항상 강조드리는 용어 추론 문제예요. 용어 추론 문제. 여기 이제 기억하고 디귿 선지는 여러분들이 골라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뭐 정보 신뢰에 대한 이론적인 구성인데, 이게 이제 뭐 제도적으로 이게 신뢰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론적으로 누구는 도덕성 확보가 정보 신뢰이고 정책 내용이 일관적인 것도 정보 신뢰이고 정보 역량도 정보 신뢰이다. 이론적인 부분들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기억 선지는 특별히 태클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디귿 선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인데, 요 공론조사라는 게 비교적 최근에 좀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요. 요건 여론조사가 아니라 시민들 모아가지고 깊이 있는 토론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수기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수기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 디귿 선지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은 괜찮은데, 니은 선지를 판단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의 기본기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 간의 신뢰 유형이 있대요. 어떤 학자가 유형을 또 굳이 만들어 놨겠죠. 어떤 학자가 유형을 굳이 만들어 놨는데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유형들을 비교하는 포인트이겠구나. 그러면서 여기 이제 신탁 신뢰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신탁적 신뢰. 요것이 대칭적인 관계하고 연결되는가를 추론해 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건 지식으로 갖고 들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용어에 붙여넣는 연습들을 좀 해보자, 용어를 좀 해석해보자, 이 용어에 모든 정답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신탁적 신뢰라는 것은 대칭적인 관계일까요? 신탁이라는 것은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대칭적인 관계라는 이런 식의 흐름이 논리적으로 맞진 않겠구나. 이런 추론을 현장에서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 그 추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또 고득점의 향방을 갈라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탁적 신뢰라는 것은 정부하고 시민 중에 예를 들면은 뭐 정부든 시민이든 둘 중에 어느 한쪽에 우월한 곳들에 이제 맡겨놓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칭적 관계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월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신탁적 신뢰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는 학습의 방식들이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용어를 그냥 보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용어라고 할지라도 이 용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추론해낼 수 있어야 이제 연결되는 문장들이 어떤 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풀어낼 수 있게 되겠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고, 그 다음에 2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다. 이 문제는 초지업적인 문제라서 틀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번 선지는 지식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부동산 교부세는 일반 재원이니까요. 2번, 3번, 4번은 모르실 거예요. 모르실 것이고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요. 저는 이제 7급 공무원이라면은 적어도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라든지 그리고 국가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관심은 좀 가져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챙길 수는 없는 것이니까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요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2번하고 3번 선지도 지식으로 갖고 가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4번 선지의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이라는 거 요거 어떤 취지인지를 좀 알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이라는 것 시사적인 주제예요. 시사적인 주제고 이것은 광역지자체랑 기초지자체 간의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어떤 균형을 좀 맞춰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됩니다.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도 이제 굉장히 불균형이 심한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비교하는 그런 이제 주제가 되겠고, 우리가 수도권은 딱 세 가지 그 지역, 서울, 인천, 경기예요. 서울, 인천, 경기에서 돈을 좀 걷어요. 서울, 인천, 경기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비수도권에 나눠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곳에서는 반발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지역 상생 발전 기금 어디에서도 나온 적이 없고 이것은 뉴스 같은 것에서 혹시 보셨으면 맞춰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가볍게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25번 문제 가봅시다. 25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BPR이라는 개념은 7급 기출입니다. 7급 기출이고 제가 얼마 전에 기출 수업에서도 다뤘어요. 저는 이것을 행정개혁 파트에서 다뤄드리기는 하는데 요 BPR이라는 거, 이번 선지의 BPR이라는 거, 여기 이제 BPR 업무 재설계를 뜻하는 것이고 요 BPR이라는 것은 어떤 중심의 행정개혁이다? 중간에 있는 프로세스 중심의 행정개혁이다. 그래서 일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개혁하자라는 그런 식의 이제 그 행정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라는 것이 바로 이 BPR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되니까 나머지 선지들은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이제 문장을 잘 연결해 두시면 되고 25번의 주제는 실급에 기출된 바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기출의 범위에서 대비는 좀 해두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7급 시험에서 9급까지 포함해서 가장 어려웠던 역대급으로 가장 어려웠던 7급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를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이 각각의 문제들에서 우리가 뽑아낼 것들은 잘 뽑아내 가지고 가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범위를 넓힌다라고 해서 행정학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적인 범위, 기출의 범위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기출된 범위의 문장들이 새롭게 나왔을 때 읽어내는 독해 훈련들을 인식하시고 많이 하시면 좋겠고 문장을 생각하시면서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풀이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조문을 읽는 감각 같은 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이론들을 살펴보는 시각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다양한 실전 훈련들을 통해서도 갖춰지는 부분이 되니까 좋은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이런 시험에서도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시게 될 겁니다. 자, 어려운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7급 관련된 해설 강의는 제가 이렇게 올려놓긴 하겠지만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카페에도 안내를 드렸겠지만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가볍게만 보시고 제가 나중에 요 무료 특강으로 진행하는 기출출력 백제에서 모두 다 또 다뤄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이든 무료 특강이든 그때 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